2차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좀 많이 바쁘시죠. 저도 이제 2차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2차 준비하면서 지도안도 하고, 그 지도안은 이제 아무래도 교과서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교과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저번에 아마 42강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43강, 그 다음에 44강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2차느라고 이거 뭐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뭐 용어사전도 이제 빨리 끝낼 거고, 교과서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끝내야죠. 그래서 한 중순까지, 한 4월, 5월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객관식 기출을 조금씩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금부터 보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 하는 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끝내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 첫 페이지 보시면은 표현과 발상, 그래서 발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작품들이고요. 또 드로잉에 관해서도 약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주로 좀 볼게요. 우선은 그 호프만 작품이 나왔거든요. 호프만은 이런 형식들, 그 일반 그 인형같이 그 일반 동물을 이제 인형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로 나타나는 작품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확대 축소, 그러니까 이제는 발상에 의해서 확대나 축소, 뭐 전치, 뭐 이런 것에 해당되는 작품이 나온 거죠. 그랬을 때 거대한 노란 토끼, 토끼를 거대하게 확대해가지고, 거대하게 확대를 해가지고 공공장소에 설치해서 예술을 대중에게 친근하게.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올덴버그나 이제 그런 팝아트의 그 작가들과 상당히 비슷하게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스쳐가는 개방된 공간을 눈여겨보지 않는데, 호프만은 그 공간을 새로운 대상을 설치함으로써 장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새롭게 접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대상을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로 키움으로써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전환케 하는 것이죠. 공간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작품과 장소를 바라보게 하는 관객들은 그 순간 작품의 일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적인 특성이 여기에 우선 존재를 하잖아요. 이 작품 자체에서 이런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 자체도 굉장히 그 장소의 특정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를 하는 걸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치 대페이지만 기법, 쿠시라는 작가인데, 러시아죠. 뭐 많이 알려진 작가라기보다는 현대미술에 있어서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기법을 차용을 해서 그런 어떤 새로운 효과를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 해서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교과서나 이런 데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자, 그러면 헤어지는 연인의 작별 키스를 붉게 물든 석양에 비유해가지고 초현실주의 회화의 절정을 보여주는 특성, 그래서 초현실주의 회화의 어떤 새로운 현대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에 비춰질 것이라는 철학을 가진 글씨는 헤어지는 연인의 작별키스를 대지와 바다, 하늘이라는 대자연의 캠퍼스에 낭만적으로 은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은유라는 어떤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적이며 구체적인 형상을 비논리적이고 모순된 결합으로 해서 표현하는 대페이지만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특징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이제 투시가 나오네요. 투시가 나오는데 장미의 영원, 그래서 X선의 기법을, 그래서 X선의 기법을 통해서 자연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는데, 그 본질이라는 것이 이제 투시를 해서 우리가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더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물을 본다는 것은 물체의 표면에 반사된 가시광선을 눈과 뇌가 해석하여 인식하는 것인데, 이때 가시광선은 투과력이 없어서 물체 내부의 영상을 보지 못하는데, 엑스레이는 물체를 투과해서 지나가면 물체 내부의 밀도의 차이에 따른 영상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반 사물에 관련된 표면적인 대상은 결국 가시광선의 어떤 가시광선에 의해서 대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은 투시를 통해 가지고 내부의 어떤 형식들도 미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체의 표만 보는 것과 내부를 보는 것, 본다는 것에 대한 생각.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 미적인 요소가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죠. 여기서는 결합으로 갔네요. 아무래도 결합 자체는 많이 나타나니까 아sam블라주 형식에 해당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정크 아트나 아니면 키네틱, 다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폐품을 조합을 해서 움직이는 작품을 만들었대요. 여기서는 우선 팅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임, 키네틱 아트의 어떤 특성을 많이 보입니다. 못쓰게 된 기계의 일부 부품이나 금속의 물질의 모토를 결합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동력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움직이는 조각을 만들어내서 내는 팅길리는 키네틱 아트를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네틱 아트는 움직임을 하나의 요소로 사용하는 망가진 기계의 폐품 더미를 주온 부품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조립하고 연결할 작품을
연결한 작품은 기계가 주도하는 산업사회. 그러면 이렇게 왜 했느냐? 기계가 주도하는 산업사회에 대한 풍자를 담고자 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로 했던 작품들이 폐품을 가지고 하는데, 특히 기계적인 폐품 이런 것들을 이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주도하는 산업사회에 대한 풍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의 작품은 관객이 규칙성에 벗어난 놀이로서 직접 손으로 작동시켜 죽일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관객에 의해서 결과물의 어떤 그 형식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과 기술에 대한 융합의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 팅겔리 작품은 기계에 예속되지 않으며 기계 문명을 즐기고 주도하는 인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만네이 작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진작가 만네이, 이것은 뒤창 작품이고요. 이거는 사진작가 만네이의 연속 다중 노출을 통해 가지고 촬영된 사진에 영감을 얻어서 그린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뒤장의 어떤 작품들의 근원은 연속적 다중 노출을 이용해서 촬영된 사진의 형식을 받아들여서 그렸다라는 것이죠. 인물의 움직임에 따른 변화를 역동적으로 전달하는데 역시나 움직임이죠. 그래서 형이 직접 자신의 그림을 표현하고자 남긴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걸 참고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뒤샹의 초기 작품 중에 가장 파격적인 이 작품은 당대 미래주의와 마찬가지로 신기술인 활동사진을 어떻게 회화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머이 브릿지는 당대 활동사진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모델에게 그 보디슈트와 같이 몸에 딱 붙는 옷을 입힌 뒤에 그 옷에 관절을 표시하고 연속적으로 사진을 찍어 신체의 움직임을 연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형이 의사였던 뒤샹은 이런 신기술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회화에 적용을 했다. 이런 관절 같은 데를 더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요, 같은 배에 있는 우리. 그래서 나무 구조, 벌이라는 작가인데, 나무 구조에 나무 줄기를 쌓아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나무 구조에 나무 줄기를 표현한 작품인데, 쌓아서 표현한 작품인데, 아치로 이루어진 나무 구조가 로마네스크 건축을 떠오르게 하는데, 왼쪽은 작품에, 여기서 이제 왼쪽, 요 위아래로 돼 있지만, 이게 왼쪽이겠죠. 그래서, 왼쪽은 작품에 대한 구상과 재료를 담고 있는 드로잉, 이게 왼쪽이네요. 네, 드로잉이고. 그래서, 건축을 드로잉이고, 나무 구조에 나무 줄기를 쌓아 표현한 작품으로 아치로 이루어진 나무 구조가 위에 거랑 중복됐네요. 로마네스 건축을 연상시키고, 작가는 이집트의 중앙아메리카, 그리스 지역을 여행하면서 유적가, 사원 등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통해 가지고 조각에 대한 영감을 얻었대요. 이 기념비성의 영감을 얻어서 만든 작품이네요. 그리고 나무야말로 환경 파괴가 심한 현 시대에 한정된 지구의 자원의 대표이자 가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무의 주된 재료를 활용해서 그런 어떤 환경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작품을 만든 거네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어떤 크기라든가 형태적인 요소는 아까 이제 이집트, 중앙아메리카, 그리스 지역을 여행하면서 유적과 사원들의 기념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상 방법 나와 있는데요. 패러디는 뭐 다 아는 거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래서 그림 엽서 위에 연필로 낙서하듯 수염을 그려놓고 원작의 근엄한 이미지를 우습게 만들어버림으로써 틀에 박힌 듯한 예술 양식에 도전적을 내민 것이다. 풍자를 했다는 얘기죠. 모나리자를 택한 것은 바로 이 작품의 예술이라는 개념을 대표할 만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질감 바꾸기, 강제결합 이런 걸, 이게 강제결합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황소머리 작품이 나오는데, 자전거 안장과 핸들을 단순하게 연결해서 황소머리에 연상되는 오브제를 제작했는데, 어떤 물체가 원래 기능을 버리고 조형적인 특징을 띠게 될 때 이를 오브제라고 일컫는 피카소의 일상생활의 물건을 오브제로 사용해서 예술작품을 창조했다. 그 밖에 발상 방법은 확대, 전치, 대페이지망, 투시, 집합, 대체, 결합 이런 것들 다 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작품 나와 있죠. 이 작품 타틀린 작품 나와 있는데요. 자, 제3 인터내셔널이죠. 제3 인터내셔널을 위한 기념비. 우선은 이런 구성주의 작품은요, 재료적인 특성과 상징성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기술력은 결국은 얘네들이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체제이긴 한데, 그런 어떤 그 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이념, 이것을 상징하고 있죠. 안쪽에 육면체 원기둥 원추형 유리로 감싸인 구조물이 각기 다른 속도로 회전하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그래서 점증과 점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시작되면서 진보적인 예술가들은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새로운 예술의 필요성을 인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혁명의 이상을 전달할 수 있는 외관의 예술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구축주의, 구성주의가 등장했는데 1917년입니다. 근데 절대주의랑 같이 이제 시기를 같이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엄밀히 따지면은
15년을 기준으로 해요. 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절대주의도 그렇고 그래서 17년 해도 되긴 하는데 15년이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절대주의 작품 같은 경우는 13년, 12년에 벌써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7년은 조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17년은 러시아 혁명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15년으로 봐야 되고 17년은 왜냐하면 절대주의, 지금은 구성주의, 이제 절대주의 공존하잖아요. 근데 절대주의의 기하학적 추상이 몬드리안보다 일찍 등장을 했다라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15년과 17년은 몬드리안이고,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구축주의 탄생은 구축주의 선구자 타틀린의 피카소의 그 파리의 작업실을 방문한 14년의 것으로 올라가는데, 타틀린은 그곳에 피카소의 기타의 그 작품을 보고 비롯한 실험적 입체주의 작품을 접하고 러시아로 돌아와서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중단하고 금속판과 철판 등 현대적 건축자재,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하학적 추상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필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면 되긴 하는데 잘 안 되지. 첫 번째로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하학적 추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두 번째는 재료적 측면에서 접근을 중요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기술력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술력의 결과물이 그 재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속판과 철사, 현대적 건축 자재를 이용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구조물을 만드는데 어떤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움직이는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3 인터내셔널 기념물은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세계 건설이라는 유토피아적 열망을 보는데, 여기서 유토피아 하는데 얘네도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이 공산주의 체제가 이론적인 것은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당시 새로운 미술 운동의 이념과 러시아 국가적 위상을 위해서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지어지지 못했다,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년에 가뭄으로 인한 흉작과 기근으로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공사는 미뤄졌고 다시 추진되지 못해서, 그러나 의미가 있다는 거야. 제3 인터내셔널 기념물은 미술을 테크놀로지 및 과학에 연관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크게 공헌을 했다는 거야.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기하학적 추상, 기하학적인 입체파의 영향을 받았고 재료적 특성을 합해서 자기만의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아직 이게 결과물로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추구했는데, 그것은 결국 미술과 과학적인 요소가 통합돼서 만들어지는 어떤 사고방식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끝이 뾰족하고 길어진 모양의 뼈대로 이루어진 3층짜리 이 구조물은 1층이 1년에 한 번, 2층이 한 달에 한 번, 3층이 하루에 한 바퀴를 회전하도록, 그렇게 다르게 회전하도록 만들었네요. 특히 꼭대기에는 전 세계를 향해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는 방송국을 위치시킬 예정이었대요. 기념탑이라고 했지만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제3 인터내셔널 기념탑은 말 그대로 공산주의를 위한 시각적 상징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적주의의 미술은 레닌이 뒤를 이어 집권한 스탈린 체제의 공산 정권을 위한 선전 도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한동안 미술사에 배제되어 있어서 안 나왔어요. 절대주의도 안 나오고 구성주의도. 근데 지금은 이제 나오죠. 왜 나올까? 자, 보세요. 그러나 독일 바우하우스와 네덜란드 데틀로 전파되어 현대 건축의 디자인 효시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좀 재평가받는데, 자, 바우하우스가 1기는 그렇다죠. 2기 때 그 기능주의로 가잖아요. 기능주의적 특성으로 많이 가는데, 거기에 구성주의와 데스틸 이 두 양식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우하우스의 기능주의가 발현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구성주의가 데스틸에 영향 줬고 데스틸이 바우하우스에 영향 줬는데, 우리가 쓸 때는 구성주의와 데스틸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율동, 그래서 나오네요. 지금 시각적 율동은 똑같거나 유사한 요소들이 반복해서 생기죠. 그래서 조형요술 간의 강약이나 반복에 따라 규칙성.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규칙적인 말은 꼭 키워드로 들어가죠. 그래서 동세가 느껴진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오바트인데, 오바트는 키네틱 아트다, 아니다. 키네틱 아트죠. 키네틱 아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움직임, 동세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 단계로 구부러진 물결 무늬의 수평선 때문에 캔버스에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라일리는 오바트의 대표 예술가로 정밀품을 연구하면서 미술에 주는 시각적 효과에 관심을 가지면서 등등등 그런 의미로 제시를 했다. 그 다음에 시각적 균형. 자, 요거 제가 스텐실 마티스 작품입니다. 자, 상반된 색채 이미지를 하나의 화면에 균형 있게 구성한 마티스 작품. 그래서 상반된 색채를 이미지를 하나의 화면에 균형 있게 배치를 했대요. 그래서 왼쪽 화면은 자유로운 초록 위에 검은색이 경직되게 자리 잡혀 있어 욕심과 고뇌, 힘든 마음을 대변하고요. 오른쪽은 맨 아래 왼쪽과 마찬가지로 검은색이지만 그 위에 핑크와 흰색의 붉은색을 쌓아 올려 긍정심의 의미. 사람들은 대개 한순간에도 여러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동시에 두 가지 상반된 감정, 이게 포인트죠.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각각의 감정을 존중을 하고 소중하게 다스릴 때의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대비, 강조, 산이라는 작품이 있죠. 자, 유영국
작가. 자, 평면적인 강렬한 원색을 썼습니다. 원색이 포인트고요. 보색을 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대비가 일어났고요. 자, 강렬한 원색과 보색의 상호 간의 대비는 결국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뭐를 표현했다? 산을 표현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구성도 포인트가 되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이게 그닥 서정적인 걸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거는 꼭 써먹을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유영국 우리나라 모더니즘 1세대 작가입니다. 1930년대 후반에 거의 40년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실험적인 추상미술을 시도해서 우리나라 현대미술사의 추상미술의 발판을 놓았던 선구자이고요. 65년에서 90년대까지 유영국이 초기에 시도했던 기하학적인 구성에 견고한 추상의 근간을 두면서도 강렬한 색채, 기하학적인 것도 특징이지만 강렬한 색채, 탄탄한 면분할, 그 나름대로 면분할의 형식이 있죠. 그래서 그 새롭게 추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유영경 화면은 가장 기본적인 기하학적 패턴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에 더없이 강렬한 인상을 주고요. 삼각과 원 그리고 일정한 직선의 띠들이 교차하면서 만드는 여러 기하학적인 면분할에서는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성 요건 대단히 간결하면서도 동시에 차가운 논리적 방식이다. 산, 길, 나무 등 자연적 소재. 자, 소재가 보다 산, 길, 나무의 자연적 소재고요. 추상 화면의 구성 요소로 바꿈으로써 엄격한 기하학적 구성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색채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쾌한 울림, 음악적 울림을 자아내는데 글쎄요, 음악적 음율까지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그리고 자, 우연히 배열된 스펙트럼 색상들 색종이 골라줍니다. 색종이 골라주고요. 켈리가 나왔네. 켈리. 켈리가 이런 작품들을 많이 하죠. 이런 여러 작품들을 하는데, 그 작품들이, 그게 기출에 나왔죠. 저도 이제 요거 문제 냈었는데, 자, 세계 배열과 조합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관심은 세계 배열과 조합이에요. 그래서 51년 8점의 콜라주 연작을 제작을 했습니다. 첫 콜라주의 직사각형 종이에 미리 그 40에서 20줄의 그리드를 설정해 놓고, 정사각형을 구성된 그 패턴을 무작위로 적용을 했대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가는 색을 적용할 공간에 무작위로 1에서 18번의 숫자를 적고 해당 색상에 색종이를 붙여나가는 작업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색에 대한 어떤 그 색상만의 그 색 표시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작업으로부터는 정사각형 종이에 38줄의 그리드를 설정해 두고 같은 방법으로 색종이를 임의로 적용했습니다. 작가는 전후 현대회화 조각의 선구자인데 당시 활동한 추상 화가들의 색채를 정신적이며 초월적인 상징으로 다뤘다라는데 이 색채 자체의 엄격성도 이 사람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켈리에게 색은 색일 뿐 역시 주관적인 요소는 배제시키죠. 이러한 비주관적 태도는 완전한 새로운 것이었다. 그래서 하드 엣지다 이거 물어봤죠. 자, 그래서 흑과 백, 바이런 킴 작품인데요. 각 피부색에 따른 사회문화적, 뭐 이것도 중요하죠. 사회문화적 구분을 다양한 색을 이용해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작가래요. 작가는 한국계 미국인인데 1993년 휘튼 비엔날레에서 제유법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유법이라는 사물의 한 부분을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 그러니까 이게 인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인종의 전체. 그래서 그는 모노크롬 추상의 전통의 인종에 대한 논의와 연결을 했던 작가로서 피부색이 갖는 형식적이고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죠. 아무래도 차별적인 요소를 거론했겠죠. 흔히 인종을 논할 때 사용하는 한정된 색에 함축된 여러 의미를 수백 개의 패널에 제각각 표현된 수백 명의 실제 사람의 피부색으로 희석함으로써 인간의 신체와 문화적 다양, 형식주의의 관심에 대한 은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가 아무래도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여기서는 인체 측정 그 클랭, 입 클랭, 프랑스고요. 인터내셔널 클랭 블루라는 작가 자신만의 색을 개발해 사용하는데 인터내셔널 클랭 블루. 그래서 인체 측정은 인체를 붓삼아서 새로운 회화의 방법을 개척한 보디페인팅의 한 예를 보여주는데 늘 같은 농도와 밝기를 가진 색을 찾기 위해 고심하던 클랭은 화학자들과 함께 합성수지의 건조한 안료를 혼합해서 짙은 푸른색을 만들었어요. 자기만의 푸른색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57년에 색이 완성되자 이 색을 모든 그 기능적 정당으로부터 해방된 파랑 그 자체라고 말하면서 클랭의 국제적 파랑, 그래서 인터내셔널 클린 블루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특허를 냈죠. 이것을 왜 했냐면 이 블루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모든 색에는 감정이 서려 있는데 그 감정적 요소를 배제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색채. 자, 그 다음에 그 이현진 학생 작품인데 형태를 굵은 선으로 표현한 후 면을 구분해서 개성 있는 젠탱글로 표현했다. 그래서 조형 요소로 표현된 젠탱글을 이해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기. 그래서 나왔는데 젠탱글이라는 게 뭐냐면 선과 탱글 복잡하게 얽힌 선의 합성어인데 똑같은 무늬를 반복해서 그리는 방법을 젠탱글이라고 한다. 젠탱글.
그 다음에 롱고가 나왔네요. 롱고. 자, 이 사람은 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목탄으로 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목탄이네요. 목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처럼 보이는 사실적인 표현과 흑백의 극명한 대비. 이 사람 작품은 극명한 흑백의 대비가 특징이죠. 그리고 굉장히 확대해서 작품을 크게 만듭니다. 영화 코트뱅제이를 연출한 경력도 있는 롱고는 53년 서른이 되기 전에 뉴욕 포스트 모던 화단에 기수가 되는데, 그의 작품 널리 알려진 것은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혹은 여자가 어떤 구속이나 속박에 견디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연속 그림이에요. 근데 그런가 하면은 정장의 남자들이 서로 치고받는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지금처럼. 아무런 배경도 없어요. 배경도 없고 몸싸움을 하거나 몸부림치는 도시인의 흑백의 단면을 담아냄으로써 현대사회의 비정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이게 배경이 없다 보니까 공중에 부여하는 느낌으로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소외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강박한 어떤 인간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도시의 남자, 얼음에 갇힌 남자, 목탄. 역시나 실물 크기와 유사한 롱고의 드로잉 작업 속에서 영웅주의, 집단의 그 정체성, 이런 굴레 속의 그런 남성, 내면적 폭력과 문화 및 집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이런 거에 대한 거부 등, 이런 거에서 아무래도 주제로 삼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스처 드로잉이 나오네요. 많이 알죠? 특정 드로잉, 그 다음에 컨투어 드로잉이 나오죠. 드로잉은 제스처랑 공간의 움직임 혹은 운동감을 말하는데, 제스처 드로잉은 제한된 시간 안에 자유로운 선을 이용해서 대상의 움직임과 작가의 즉흥적인 느낌을 표현한다.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컨투어는 윤곽이란 뜻이고요. 윤곽선에 따라 그리는 것을 컨투어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이란 대상에서 눈을 떼지 않고, 즉 확폭을 보지 않고 그려내는 것을 말한다. 보통 컨투어 드로잉을 할 때 대상을 쭉 보면서 그리기 때문에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대칭의 조화. 그래서 이제 오리코, 요거는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전신을 이용해서 12시간 동안 자동 기술법으로 드로잉을 합니다. 미국의 비주얼 퍼포먼스 아티스트 토니 오리코가 전신을 이용한 몸 동작을 드로잉한 작품인데, 토니 오리코는 백지 위에 눕거나 앞에 서서 온몸을 도구로 양손을 연속적으로 교차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반복되는 기하학적 패턴으로 무한한 변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15분의 길게는 7시간까지 쉬지 않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다소 기계적인 패턴이 나타나죠. 섬세한 인체 비례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제, 노끈, 그래서 이승택, 많이 나오죠. 이 작가는 검정을 칠한 캠퍼스 위에 여러 가지, 이 사람 끈으로 많이 하네요. 그죠? 이승택 이 작가는 대지에다가 그 반짝이는 끈을 연결해 가지고 바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 작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차가운 산, 이 사람은 엄청 유명해요. 마든. 그래서 서해에서 영감을 받고 우리나라 그 동양의 어떤 산, 이런 데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인 손으로 추상 드로잉을 선보였다. 자, 브라이스 마드는 유화 밀랍을 이용한 미니멀리스트 추상 회화로 유명한데, 모노크롬 회화로 알려져 있는데 60년대에서 70년대 초기 그 작품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직사각형 패널의 차분한 단색주로 구성됐는데, 80년대에는 더 자발적이고 표현적인 추상 회화로 나아간대요. 그래서 마드는 표현이나 크기, 제스처, 색채 등과 같은 회화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더욱 집중함으로써 감정, 원래 미니멀리스트들은 이제 감정을 배제시키는데 이제 감정적인 요소가 또 나타납니다. 그는 가라앉은 톤의 단색으로 넓은 구획을 칠했던 그 이전의 모노크롬 회화에 직관적이고 유기적인 선들을 도입을 하면서 드로잉적 요소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선들의 모습은 서해를 연상시키는데, 마드는 동양의 서해와 중국의 괴석 모양, 이 두 가지가 이 작품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차가운 산이라는 제목으로 회화 연작을 발표하는데, 유동적인 선들을 그물망 캠퍼스에 뒤덮거나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죠. 막대기로 이렇게 우연적인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막대기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섬세하게 표현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든이 막대기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는 서해와 중국의 괴색 영향을 받았으면 직관적이고 유기적인 선으로 추상 드로잉을 막대기를 길게 잡아서 표현을 한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43강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연속으로 지금 학원이 거의 문 닫을 때 돼가지고, 어쨌든 2차 잘 준비하시고, 교과서는 좀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준비하는데 교과서 보시고, 그 다음에 44강 집에 가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